조강은 산을 타는 남자다. 그의 발밑엔 늘 낙엽이 깔려 있었고 손끝엔 흙냄새가 묻어 있었다. 남들은 그를 직관이라 불렀지만 그는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냥 땅을 읽는 사람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고 마치 땅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묵직했다. 그의 첫 스승은 스님이었다. 19의 조강이 지리산 자락절에서 하룻밤을 묵었을 때 스님은 그에게 물었다. 산은 왜 오르느냐? 좋아서요. 좋으면 그 마음이 산을 부른다. 산도 사람을 부른단다.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은 산에 그리고 땅에 붙잡혔다. 스님은 말없이 그에게 풍수책 한 권을 내밀었다. 청호직이 400년 전 누군가의 손으로 쓰인 비급이었다. 새벽 5시 안개가 낮게 깔린 국도 위. 조강은 낡은 SUV의 시동을 끄고 천천히 창문을 내렸다. 이슬에 젖은 공기가 그의 얼굴로 스며들었다. 차창 밖으로는 흙냄새와 연기가 뒤섞인 냄새가 났다. 산은 말이 없었지만 조강은 언제나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그를 부른 건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는 40대 남자 박도연이었다. 조부의 묘를 옮긴 뒤로 집안에 연달아 사고가 생겼다 했다. 첫째는 교통사고, 둘째는 사업부도,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조강은 그저 짧게 대답했다. 묘를 옮긴 이유부터 말해보시오. 개발이 들어온다기에요. 보상금도 괜찮았고 조상님도 편히 계시길 바랐죠. 편이라. 조강은 낮게 웃었다. 산은 말하지 않지만 산의 기운은 거짓말을 안 하지. 언덕을 오르자 공원묘지에 회색 비석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중 한 곳, 유난히 바람이 머무는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조강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다. 묘비 앞에 서자 바람이 이상하게 흩어졌다. 흐르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맴돌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땅에 댔다. 손끝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탁했다. 흙은 젖어 있었지만 생기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스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생기는 흐르는 것이고 죽은 자리는 머무는 것이다. 흐름을 끊는 순간 폭도 함께 썩는다. 조강은 고개를 들어 묘 뒤편을 바라봤다. 불과 30m 아래 커다란 공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검은 연기가 낮은 구름처럼 피어오르며 묘지로 흘러왔다. 이 자린 바람이 막힌 자리요. 그의 말에 박도연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명당이라 했는데요. 지관이 좋다고. 명당이라 불릴 만큼 높은 자리면 바람이 잘 통해야지. 하지만 저기 굴뚝이 막고 있잖소. 바람이 막히면 집안의 운도 막히는 법이요. 박도연은 얼굴이 하얘졌다. 그럼 묘를 다시 옮겨야 합니까? 조강은 잠시 침묵했다. 묘를 옮긴 게 문제가 아니지. 마음이 옮겨졌으니 그게 문제요. 그의 시선이 묘비 앞에서 멈췄다. 묘 앞에는 플라스틱 꽃 한 송이. 먼지가 덮인 그 꽃은 햇빛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조상묘는 집안의 뿌리지. 뿌리를 팔아 돈을 얻었으면 그 돈엔 흙냄새가 배어 있을 거요. 바람이 한순간 멈췄다. 그리고 낮게 깊은 곳에서 후으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강은 눈을 감았다. 산이 울고 있군. 그는 비석의 왼쪽 모서리를 손끝으로 짚었다. 그 순간 불던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공장에서 올라오던 연기가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바람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건 잠시일 뿐이요. 묘는 기운의 문제지만 부르는 마음의 문제요. 조상을 팔아먹은 마음을 먼저 고쳐야지. 박도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병실에 들렀다. 그녀는 아직 의식이 없었다. 그리고 이틀 뒤 박도연은 다시 조강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병실에서요.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조부님 영정 사진이 뒤집혔습니다. 조강은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묘터에 바람이 움직였으니 이제 영이 흔들리는 거요. 이건 산의 경고요. 그 집안은 아직 빚을 다 갚지 않았어. 조강은 그날 밤 혼자 묘지에 다시 올랐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석을 비추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바람은 머무르지 않는다. 머무는 바람은 이미 죽은 바람이지. 그는 묘비 앞에 담배를 꽂고 불을 붙였다. 한 줄기 연기가 피어올라 달빛 속으로 흩어졌다. 이제 흙이 제자리를 찾겠지. 그가 돌아선 순간 멀리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 발소리는 분명 사람의 것이었지만 어딘가 땅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했다. 조강은 잠시 멈춰섰다. 바람이 멎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산의 빚은 아직 다 갚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길을 내려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비가 이틀째 내렸다. 조강은 방금 막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젖은 신발을 벗었다. 그의 발밑에서 물이 한참 흘러내렸다. 서울 한남동 언덕 위의 신축주택.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었다. 흰 벽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조용한 정원. 하지만 그 안엔 흐르지 않아야 할 물소리가 들렸다. 밤마다요. 꼭 1시쯤이면 벽 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납니다. 젊은 부부 중 아내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배관은 전부 새로 한 거죠? 예, 시공사에서 3번이나 확인했어요. 아무 문제 없다는데. 남편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눈 밑엔 피로가 가득했다. 며칠 전엔 아이가 울어서 가보니까 벽에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더라고요. 젖은 자국이요. 조강은 거실 가운데 멈춰섰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정말로 들렸다. 졸졸졸 벽 속 깊은 데서 나는 물의 숨소리. 그는 귀를 기울였다. 물은 흐르는데 어딘가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는 천천히 집안을 돌며 구조를 살폈다. 이 집 원래는 어떤 자리였는지 아십니까? 캐천이 흘렀던 자리라던데요. 지금은 덮고 주차장으로 만들었답니다. 그 말에 조강의 눈이 가늘어졌다. 물을 덮은 자리는 사람의 감정을 삼켜버립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갔다. 핏방울이 대리석 위에 떨어져 미끄러졌다. 땅이 경사를 눈으로 읽었다. 뒤쪽 담장 밑으로 낮은 굴곡이 있었다. 그곳에서 물이 고이고 있었다. 저기야 물이 숨을 곳이. 조강은 담배를 꺼내 물며 낮게 중얼거렸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대신 흐르지.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스님의 말이 스쳤다. 물은 기억을 가진다. 흘러간 자리에 남은 것은 언제나 누군가의 마음이지. 밤이 되었다. 부부는 아이를 재워두고 안방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조강을 바라봤다. 오늘 밤 그대로 두시오. 그는 거실에 앉아 담배를 끄며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문을 열지 마시오. 시계가 1시를 알렸다. 그때였다. 찰칵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정적이 흐르고 이어서 들렸다. 졸졸졸 싸. 이번엔 벽이 아니라 바닥 밑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치 집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듯 했다. 조강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 중앙의 러그를 걷어냈다. 그 아래 타원형으로 짙게 젖은 자국이 있었다. 그 안에서 작은 키포가 올라왔다. 그는 낮게 읊조렸다. 여기구나 물이 머무는 자리. 그는 가방에서 금속 막대를 꺼내 바닥을 톡톡 쳤다. 텅텅. 빈 공간에 울림이 돌아왔다. 지하 공간이 있군. 그 순간 바닥이 퍽 하고 내려앉았다. 조강은 재빨리 몸을 뒤로 물렸다. 균열 사이로 어둠이 벌어지고 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 물은 탁했고 비린내가 났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미한 손 모양이 떠올랐다. 작고 희고 마치 오래된 사람의 손처럼. 조강은 침착하게 주문을 읊었다. 흐르는 것은 머무르지 않고 머무르는 것은 썩는다. 물아, 제자리를 찾아라.
그가 말을 끝내자 물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남은 건 축축한 냄새와 바닥 아래의 공허한 침묵뿐이었다. 조강은 한참을 내려다보다 조용히 말했다. 이 집 열애 전쯤에 공사하던 인부가 실종된 적이 있을 거요. 부부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럴 거요. 덮어버렸으니까.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당 한쪽을 가리켰다. 이 선을 따라 땅을 파시오. 물길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공사를 하던 인부가 비명을 질렀다. 땅 속에서 녹슨 삽자루 하나가 나왔다. 그리고 그 옆 검게 변한 뼈조각 몇 개가 드러났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럼 그 물소리는? 조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억눌린 혼은 물에 스며드는 법이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거요. 비는 그날 저녁에 그쳤다. 조강이 떠나기 전 부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풍수는 정말로 그런 걸 느낄 수 있나요?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말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흐름이요. 사람의 욕심이 흐름을 막으면 땅이 대신 울지. 그가 떠난 뒤 집안은 더 이상 물소리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밤이면 욕실 거울에 희미하게 물방울 자국이 생겼다. 작은 손바닥 모양으로.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고 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조강은 강원도 태백의 오래된 탄광 마을에 내려섰다. 흙먼지가 잔뜩 낀 버스 정류장,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오래된 간판에 삼덕광업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곳이 이번 의뢰의 현장이었다. 여기 귀신이 산답니다. 조강을 맞은 건 마을이장이었다. 등허리가 굽은 노인이었다. 그는 담배를 붙이며 낮게 말했다. 3명이 매몰된 사고가 있은 뒤로요. 밤마다 산에서 숨소리가 납니다. 숨소리요? 네, 흙이 쉬는 소리랄까? 산이 아직 사람을 토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죠. 조강은 산을 올려다봤다. 폐강으로 이어지는 길은 찹초와 녹슨 철문으로 막혀 있었다.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소리가 없었다. 산이 말을 안 하는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낮에는 마을 주민 몇 명과 함께 폐광 입구를 살폈다. 입구 주변에는 허물어진 바위와 떨어진 철골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조강은 주변의 치세를 살피며 발밑에 흙을 손가락으로 비볐다. 흙은 붉고 끈적했다. 불의 기운이 강하다. 그런데 산의 숨이 끊겼다. 그날 밤 숙소는 낡은 컨테이너였다. 한밤중 조강은 잠에서 깼다. 귀를 기울이자 정말로 들렸다. 허. 사람이 아닌 흙이 내쉬는 듯한 소리. 그는 이불을 젖히고 밖으로 나왔다. 달빛이 희미하게 산비탈을 비추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산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강은 천천히 입구로 걸어갔다. 폐광의 입구에 서자 시멘트 벽에 스며든 수분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위로 글자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용맥. 그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따라 쓸었다. 이 광산은 산의 등줄기, 용의 허리를 잘라 만든 자리였다. 산을 거스른 죄는 금으로도 못 갚는다. 그가 중얼거린 순간 어둠 속에서 바람 한 줄기가 불며 흙먼지가 일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스쳐 지나갔다. 헬멧을 쓴 광부의 그림자였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무릎을 꿇고 산의 바닥에 이마를 댔다. 산의 숨을 돌려주게. 그는 땅속으로 손을 넣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작은 돌조각. 그건 다듬지 않은 피석의 파편이었다. 이 자리 본래 묘터였군. 그는 깨달았다. 광산을 파기 전에 묘지를 이장하며 일부는 그대로 묻힌 채로 덮여버린 것이다. 산의 뼈가 끊기고 혼이 매몰된 자리.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흙먼지가 눈을 덮었고 산이 낮게 울기 시작했다. 선생님, 산이 무너져요. 달려온 이장이 외쳤다. 조강은 눈을 뜨며 말했다. 아니요. 산이 토하는 겁니다.
순간 폐광의 입구가 무너지고 흙먼지 속에서 세 개의 하얀 광부 헬멧이 굴러나왔다. 그 중 하나가 조광의 발끝에서 멈췄다. 조광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숨을 돌릴 수 있겠지. 그는 산 아래를 바라봤다. 멀리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빛이 산 능선을 따라 퍼졌다. 산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저 깊게 숨을 쉬는 듯 고요했다. 조광은 산을 향해 마지막으로 인사했다. 인간이 금을 캐려다 산의 맥을 끊었지. 하지만 산은 끝내 인간을 품었군. 그는 뒤돌아섰다. 햇살이 얼굴을 비쳤고 그의 눈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산은 모든 걸 기억한다. 서울 강남, 한강 남쪽의 재개발 구역. 밤에도 불빛은 꺼질 줄 몰랐다. 거대한 크레인이 도시의 별처럼 반짝였고 그 아래선 땅이 무심히 파헤쳐지고 있었다. 조강은 굳은 얼굴로 공사장을 바라보았다. 직관 생활 30년 동안 이렇게 시끄러운 땅은 처음이었다. 이 자리에 대기업 회장 묘를 쓸 거라더군요. 그를 불러낸 사람은 부동산 개발업자 박상국이었다.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 말끝마다 이익을 말하는 사내였다. 이 터는 원래 좋지 않습니다. 조강의 말에 박상국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선생님을 부른 겁니다. 좋게 만들어주시라고. 그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들었다. 여기 도면을 보시죠. 산세는 가공했고 인공 연못을 파서 수맥도 만들어 놨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조강은 말없이 그 도면을 내려다봤다. 산의 혈이 끊긴 자리 위에 그들은 억지로 용맥을 새로 끓여 넣고 있었다. 이건 풍수가 아니라 시체놀이야. 조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명당은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옛날 얘기죠, 선생님. 박상국이 웃었다. 지금은 돈이 기입니다. 돈이 흐르면 기도 따라오는 법이에요. 조강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흙냄새 대신 쇠와 유리, 욕망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날 밤 조강은 공사장 옆의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밤중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철근이 비틀리는 소리. 바람이 아닌데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현장으로 나갔다. 크레인 아래의 흙더미가 울컥하고 솟구쳤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커먼 물줄기가 뿜어 나왔다. 수맥을 가뒀구나. 조강의 얼굴이 굳었다. 인공 연못으로 물길을 돌리며 본래 강으로 흘러야 할 물을 막아버린 것이다. 물은 분노하고 있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현장 인부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조명이 비춘 바닥엔 옛절의 기단석이 드러나 있었다. 그 위엔 바위에 새겨진 글자. 푸득장. 묻어서는 안 될 자리. 이 땅 절터였군. 조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순간 공사장 전체의 조명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바람 아닌 바람이 불었다. 콘크리트 먼지 사이로 흰 그림자들이 일어났다. 스님의 옷자락, 기도 소리, 그리고 꺼져간 나무 목탁의 울림. 조강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돌려보내야 한다. 그는 땅 위에 나경을 꺼내 들고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손가락으로 흙을 그었다. 동쪽의 혈맥 끊겼구나. 그는 입술을 떨며 주문을 읊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시커먼 물이 흙 위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러자 잠시 무너진 콘크리트 틈에서 빛 한 줄기가 솟아올랐다. 새벽의 빛이었다. 조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산과 물이 제자리를 찾게 하소서. 물은 서서히 고요해졌고 공사장의 흙더미는 다시 가라앉았다. 아침이 되자 박상국은 분노한 얼굴로 그를 찾았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밤새 공사장 물이 터져서 수십억 손해를 봤어요. 조강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흘린 건 돈이 아니라 피요. 뭐라고요? 이 도시의 혈은 이미 막혔어. 그걸 억지로 틀면 언젠가 터질 겁니다. 박상국은 욕설을 내뱉고 떠났다.
하지만 며칠 뒤 그가 세운 연못은 폭우 한 번에 붕괴되었고 그가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이상하게도 그 지역엔 지금까지도 새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다. 며칠 후 조강은 도심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유리 건물 사이로 불어오는 인공바람, 강물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전선에 걸린 새 한 마리. 도시도 결국 산이여, 사람도 결국 흙이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인간이 흐름을 통제한다고 믿는 순간 풍수는 사람을 버리게 돼. 그의 발밑엔 작은 풀 한 포기가 자라고 있었다. 누가 밟아도 꺾이지 않는 생명. 그것이야말로 진짜 혈맥의 시작이었다. 조강은 가볍게 웃으며 나침반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다. 다음 의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엔 바다 근처 죽은 마을이 살아난 자리라고 했다. 바람이 짠내를 머금고 불었다. 조강은 동해안의 외딴 어촌에 섰다. 마을 입구엔 죽은 바다가 살아났다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새항만 개발로 마을이 부흥했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엔 바다가 불안해 보였다. 너무 조용했다. 스님이 이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맞은 이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 스님이요 스승님 아닙니까? 조강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그의 스승 명훈 스님. 19살이던 조강에게 처음으로 풍수는 흙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다라 가르쳤던 사람. 그 스님이 이 바닷가에서 열반에 들었다는 것이다. 이절이 잠겼거든요. 파도가 묘지를 덮어서 스님 육골이 바다로 흘러갔어요. 여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그 뒤로 밤마다 절터에서 북소리가 납니다. 사람도 없는데 조강은 절터로 향했다. 바닷가 절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다. 파도는 마치 숨을 쉬듯 돌계단을 핥고 물러갔다. 그 아래엔 스님이 앉았던 좌선대가 남아 있었다. 그 위에는 붉은 해조류가 흘러내리며 마치 피처럼 보였다. 스승님. 조강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바람이 불어 그의 옷자락이 펄럭였다. 그 순간 파도 사이에서 목탁 소리가 들렸다. 텅텅. 바다가 고요해졌고 그 속에서 스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강아, 풍수란 살아있는 자의 집만 보는 게 아니다. 죽은 자의 집이 곧 산 자의 그림자다. 조강은 눈을 감았다. 그때 파도 속에서 스승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젊은 시절의 얼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너는 바람의 길을 찾았고 물에 숨을 들었으며 산의 그림자를 어루만졌다. 이제 마지막은 시간이다. 시간? 조강이 되묻자 파도가 세차게 쳤다. 절벽 위에 묘비 하나가 무너져 내렸다. 그 아랜 운명이라 새겨진 글자. 그 순간 조강은 깨달았다. 스승은 일부러 이곳에 묻히지 않았다. 그는 바다의 흐름 속에 자신의 혼을 맡긴 것이다. 산이 숨을 쉬고 물은 흘러가고 바다는 모든 걸 삼킨다. 그것이 풍수의 완성이었다. 조강은 바다를 향해 걸었다. 발끝에 파도가 닿았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풍수는 땅의 모양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이어지는 방향이었군요. 바람이 그의 말을 들은 듯 불어왔다.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었고 멀리서 갈매기가 날아올랐다. 그때였다. 바다 밑에서 또 한 번 북소리가 울렸다. 텅. 조강의 손에 들린 나경이 천천히 회전했다.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은 동쪽도 서쪽도 아닌 안쪽이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결국 모든 길은 안으로 흐르는 법이지. 조강은 해안의 절터에 작은 돌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건 스승의 이름도 자신의 이름도 없는 그저 바다의 돌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향해 합장했다. 바람은 그대의 숨이요, 물은 그대의 마음이요, 산은 그대의 몸이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바다가 되셨습니다. 파도는 조용히 물러갔다. 그의 발자국만이 모래 위에 남았다. 멀리서 해가 솟았다. 그 빛이 파도 위를 타고 조강의 얼굴을 비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멀리 도시 쪽에서 차의 경적이 들려왔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의 주머니 속에서 나침반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방향을 가리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웃었다. 이젠 내가 흙이 되는 길을 찾을 차례지? 조강은 바다를 뒤로하고 걸어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 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바다는 아주 평온했다.